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좀 이상한 말들 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지대 이론하고 입지 이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지대 이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입지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도시 공간 구조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고 지대하고 입지 이론 할 겁니다. 이 지대 이론이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글쎄요. 한 3년에 2문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씩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걸 지대 이론을 공부하려면 그러면 정확히 공부하려면요. 경제학사를 알아야 돼. 경제학사. 경제학의 역사. 거기 뭐 고전학파니 신고전학파니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학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만이 지대 이론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근데 이게 지대 이론이 만약에 5문제 나온다.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 이거 학파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한 문제가 나올 둥 말둥 하는데 그런데 요 경제학파 이런 경제학사를 공부한다? 그래서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 베이스를 깔고 공부하면 쉬워지는데 그 베이스를 깔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공부하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지대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 이제 사람들의 견해를 배워. 한 7사람 배우거든요. 리카도라는 사람을 배우고 그다음에 막스, 그다음에 튀넨, 알론소, 마샬, 그다음에 파레토, 그다음에 헤이그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7사람 정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지대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람들의 견해를 배우는 거예요. 견해.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견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다. 그걸 배우는 거니까 좀 어렵죠. 그다음에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중개업으로 50년 하더라도 이거 써먹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걸 시험에 내는 거지.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걸 차라리 이걸 낼 바에 계산 문제 더 낸다 하더라도 이거 안 내야 돼요. 차라리 수요공급 이론을 더 내야지. 어차피 나가면 수요공급인데 이런 거 뭐 하는 데 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합격해서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세요. 제발 좀 빼버리라고. 그럼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막 설명해도 여러분들 눈빛 보면 뭐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어렵고 이거는 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고 이해 안 되고 그러죠. 지금 가도 상관없죠. 짜증 날 거니까. 자, 이제 먼저 요 지가란 말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지가가 나오고 뭐 지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거 하시면 돼요. 요 분수식 갑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이 분수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 분수식 읽는 법 배웠죠. 읽는 법. 이렇게 읽는다고 한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거. 요 분수식에서 읽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는 비례예요. 비례. 이렇게는 반비례예요. 이제 요거 좀 알아야 돼. 여기서.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은행 이자율이요, 여러분들. 요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 부동산 가격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가요.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내가 돈 10억 가지고 있다.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에다 예금해도 이자 수입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이런 논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내가 부동산 살 때 대출을 받기가 곤란해져요.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가격은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이유를 학자들은 나와서 이자율이 너무 낮은 이유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간다. 요거 이제 머릿속에 하나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논리를 여기다 이제 접목을 시켜볼게요. 지가가 토지 가격이거든. 지가가 토지 가격. 그럼 토지는 부동산이죠. 이거 부동산 가격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지가는 부동산 토지 가격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지대가 토지 사용료야. 그럼 이 토지의 가격은 이 토지의 사용료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기억할 거 이자율하고 지가가 토지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이죠? 비례 반비례. 반비례. 아까 했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럼 이번엔 낮아진 거 해볼까요? 이자율이 낮아져요. 그럼 대출 많이 받아요.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는다고. 왜? 은행에다 예금해야 이자도 안 나오니까. 부동산 산다는 소리야. 부동산이나 주식.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요. 높아지죠. 이자율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반대로 가고 있죠. 오늘은.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토지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자율과 토지 가격, 지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렇게 했잖아 아까. A는 B분의 C다. 그럼 반비례, 비례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가와 지대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요 지가와 지대가 비례란 말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간다. 뭐 요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가, 지대, 비례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다. 요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요거는 40년 동안 2번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제요. 지대 이론에서 한 문제 나오면 그러면 결국은 이겁니다. 요거 지대 결정 이론. 이걸 좀 지대 이론 또는 지대 결정 이론이라 하는데 리카도라는 사람은 지대를 뭐라 했는가? 그 리카도가 말하는 견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리카도가 지대를 뭐라 했는가를 리카도가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요 리카도라는 사람은 농촌 토지, 시골 토지의 지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카도가 뭐라고 하냐면 시골에 토지 가면 시골 토지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즉 기름진 땅이냐 그렇지 않는 땅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비옥도입니다. 비옥도. 이렇게도 몇 번 나왔어요. 한 3번인가? 이렇게 박스를 줘요.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박스에서 이 박스에 있는 지대 이론은 그래요. 그럼 뭡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 그러니까 비옥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리카도의 차액지대야. 비옥도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리카도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리카도가 뭐라 하냐면 어느 시골을 갔더니 토지가 3가지가 있다.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다. 그런데 리카도는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비옥도가 다르다. A 토지가 가장 기름진 땅이다. 그 다음에 B 토지, C 토지는 가장 비옥도가 낮은 토지다. 그럼 비옥도가 높다는 소리는 수확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옥도가 바로 생산성이 된다고. A 토지가 비옥도가 높아요. 생산성이 높아요. 그럼 똑같은 작물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수확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A, B, C 면적 200평이라 하고 여기다 고구마를 경작할 거야. 그럼 고구마가 이제 경작됐어요. 고구마가 이제 생산물이야. 그럼 이걸 고구마를 내다 팔아요. 그 생산물의 가격이라고. 그럼 A 토지가 비옥도가 생산성이 가장 높으니까 고구마 가장 많이 수확됐다고. 그래서 A 토지에서 나온 고구마를 팔았더니 400원이 나온 거야. 여기 생산물의 가격. 그 B 토지는 400원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비옥도가 낮으니까 300원밖에 안 나와. C 토지는 200원밖에 안 나온다고. 요거 D 토지가 있다면 D 토지는 100원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필기노트는 D 토지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요. 자, 이제 생산비를 한번 써볼까요? 생산비. 그럼 생산비는 이 4개의 토지 같을까 다를까? 같아야 돼. 왜 그러냐면 면적은 똑같고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 그래서 생산비가 200원입니다. 이렇게 봐요. 200원. 이렇게. 자, 요 4개의 토지 중에서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가 뭐예요? D. 요걸 최열등지라고 그래. 이걸 최열등지. 비옥도가 높으면 우등지. 비옥도가 낮으면 열등지. 근데 가장 낮으니까 최열등지라고 그래요. 그 D 토지는 경작이 될까 안 될까? D 토지는 안 되겠지. D 토지는 고구마를 경작하면 비용은 200원인데 수확은 100원밖에 안 나오죠. 그럼 경작 안 하겠지 D 토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럼 D 토지에서 지대를 주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네. 그럼 이제 지대를 구해볼까요? 지대. 그럼 토지 사용료. 자, 리카도가 주목한 토지는 C 토지입니다. 리카도가 뭐라 했냐면 C 토지를 봐라 그래요. 그 C 토지를 봤어요. 근데 리카도가 뭐라 하냐면 C 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뭐가 똑같아요? 생산비가 똑같다 이 소리예요. 이런 토지를 리카도가 뭐라고 불렀냐면 한계지라고 부른 거예요. 한계지. 한계지. 이렇게. 그러면 C토지가 한계지 되는데 이 C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으니까 지대를 지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지대가 없다. 여기에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가장 큰 골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골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시골 토지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의 골자야. 그러면 C토지처럼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토지가 한계지야. 이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 그걸 최근에 이 한계지를 다른 말로 조방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럼 조방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무지대라고 해서 무지대. 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무지대 이렇게 무지대 의미하셨죠?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글쎄 여러분 눈빛은 매우 안 좋은데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건데요. 제 생각이에요. 네가 어렵다 안 하니까 짜증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크게 어렵지 없는데 여기까지는. 그럼 A 토지, B 토지는 C 토지 한계지보다 지대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C 토지는 지대가 0이고 A 토지 가볼까요? A 토지는 지대가 얼마래요? 200. B 토지는 100 이렇게. 그럼 A 토지, B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C 토지가 중요하죠. 그럼 C 토지 한계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D 토지는 아예 경작도 안 한다. 그럼 리카도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하지 않고 리카도가 나오면 비옥도의 차이 토지마다. 그럼 비옥도의 차이가 있고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 뭘까 있을까? X. 한계지부터 해서 그 이하의 토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골자야. 리카도. 나머지는 볼 것 없어. 지금은. 자, 이제 리카도 끝났습니다. 리카도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리카도하고 정반대의 견해를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자 칼 막스 마르크스입니다.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마르크스가 가장 편해요. 리카도는 뭐 복잡해 좀. 근데 마르크스는 간단해요. 마르크스가 뭐라 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옥도가 높고 낮으면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아까 지웠던 이 한계지 D토지처럼 생산성이 비옥도가 낮아도 지대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막스는 이렇게 해요. 지대 발생원이 뭔데? 토지 사유화입니다. 근데 막스가 아니라 리카도는 지대 발생원이 뭐였습니까? 비옥도의 차이였어요. 그 비옥도에 상관없이 마르크스는 상관없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엄청나게 비옥도가 낮은 토지라도 지대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럼 한계지고 최열등지고 상관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됐지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는가? 이 두 가지 배워놓고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리카도 차액지대 그럼 비옥도 한계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토지 소유자라는 따르면 토지 소유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적 지대를 요구한다. 이거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입니까? 절대지대입니까? 막스의 절대지대라고. 그 뭡니까? X입니까? X죠. 31회 때니까 최근 낸 겁니다. 자, 그럼 2번 봐요. 절대지대는 토지 생산성과 무관하게 생산성이 뭡니까? 비옥도. 마르크 절대지대는 비옥도와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된 것부터 발생한다. 토지 사유화로부터 발생한다. OX, O 이렇게. 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리카도 막스의 지대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에서 나오니까 이 정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산 들어가서 이제 T넷이 나옵니다. T넷. T넷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 같아요? 수송비. 저 입지란 말은 토지의
T내는 토지의 입지가 장소야. 위치라고, 위치.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있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다. 그러니까 수송비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수송비가 나오면 이거는 T낸이구나 그래. 응? 자, T낸의 입지 지대설은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은 원래 지대 이론이 아니에요. 지대 이론이 아니고 농업 입지론입니다. 농업 입지론. 농업 입지론인데 이 농업 입지론 속에 이 지대 이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T낸이라는 사람이요. 지금부터 해서 약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T낸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책을 써요. 이 고립국 이론의 책이 뭐냐면 농업 입지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T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평지에서, 이거 평지죠. 이 평원 그래요. 평원. 이거 평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여기가 도심이다. 중심이다. 그러면 이렇게 마늘 농사. 그 다음에는 고구마. 그 다음에는 파. 그 다음에 보리.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소리요. 이게 동시문입니다. 이게 이제 동시문 이론이야. 자, 여기에서 여기 위치 지대설이 이제 파생돼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T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시문 이론은 고립국 이론에서 이렇게 해요.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팔았다. 그 생산물 가격. 그래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나머지가 지가 된다. 이게 T낸이 말하는 거야. 이게 옳고 그림이 아니라고. T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보면 이 그림 그려보면 쉬워져요. 여기가 이제 도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A 토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B 토지가 있고. 그래서 T낸이 이렇게 생각해요.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이걸 도심에 내다 팔자는 거야. 그럼 고구마가 생산물이야. 그럼 고구마 생산물인데 그 생산물의 가격, 고구마 가격이 생산물 가격이고 그 생산비 빼고 A 토지에서 고구마를 도심까지 운송했다고. 그래서 수송비, 운송비를 빼자는 소리야. 그래서 남는 게 지대로 하겠다는 소리야. 지대로. 이게 내 T낸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도심부터 A 토지까지가 이제 거리가 나온다고. 도심부터 A 토지가 거리가 10km예요. B 토지까지는 20km라고. 그럼 이제 10km 가려면 이렇게 이제 1km씩 해서 이렇게 이제 10km 된다고요. 그러면 요 1km 갈 때 수송비를 단위당 수송비라고 그래. 단위당 수송비. 그러면 1km 갈 때 수송비 단위당 수송비가 20원이라면 그럼 A 토지의 수송비는 얼마가 돼요? 200원이 되겠지. 1km 갈 때 20원이면 10km 가니까 얼마가 돼요? 200원. 그 B 토지까지는요. 400원. 그거야 그거. 그게 골자야. 자, 그럼 A 토지, B 토지의 지대를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A 토지 지대. 자, B 토지 지대. 그럼 A 토지, B 토지 지대를 지금부터 이제 비교할 건데 A 토지에서 고구마 재배하고 B 토지에서 고구마 재배했어요. 면적은 똑같습니다. 100평. 그러면 고구마의 가격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 생산물 가격이 같다고. 그러면 고구마 가격이 둘 다 이게 이제 1,000원이야 이렇게. 1,000원. 여기다는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 생산물 가격 쓸게요. 고구마 가격. 그럼 A 토지 재배하든 B 토지 재배하든 1,000원이에요. 1,000원. 얘도 1,000원이라고. 자, 그다음에 생산비를 빼. 그럼 생산비도 똑같아야지. 똑같은 고구마였고 똑같은 200평이었으니까 그럼 생산비가 500원이라고 해봐요. 500원 빼. 여기도 500원 뺀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빼야 돼요? 수송비. 수송비를 빼야 돼. 왜? A 토지에 재배해서 도심까지 운송해서 고구마 팔았으니까 수송비 빼야 돼. 그럼 A 토지의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가 20원이라면 이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수송거리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 그럼 A 토지는요. 단위당 수송비 20원. 거리 10km. 얼마입니까? 200원. 그래서 200원 빼는 거예요. 200원. 그러면 A 토지 지대는 얼마일까? 300원. 1,000원에서 700원 뺐으니까. 자, 이제 B 토지 갑시다.
B토지의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 220원. 거리는 몇 킬로? 20킬로. 그럼 얼마? 400원. 이거는 400원. 그럼 A토지, B토지 생산물의 가격, 생산비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져요? 수송비가 달라져. 수송비가. 그래서 B토지 지대는 얼마가 돼요? 100원이 돼. 100원이 된다고. 그럼 A토지, B토지 지대가 왜 차이가 났을까? 생산물 가격이 똑같아요. 생산비 똑같아요. 수송비 차이가 있지. 그럼 A토지는 B토지하고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요. 위치가 달라요. 위치. 그 A토지는 도심에 가까워. 위치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송비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A토지는 도심에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B토지보다 200원이 전략돼. 200원이. 그 200원 전략만큼 요 지대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A토지, B토지 지대 차이가 얼마요? 200원이죠. 그 200원의 차이가 요 수송비 차이잖아요. 수송비 차이. 그 Tnen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수송비가 달라지고 그 수송비 차이가 지대가 나오는데 수송비가 전략된 부분이 지대로 나타난다는 소리야. 그럼 A토지 갑시다. A토지는 B토지 비해서 거리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죠.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까? 조금 들어갈까? 조금 들어가겠지. 반면에 B토지는 멀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죠. 거리가 머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지대 써볼까요? 지대. A토지는 수송비가 저렴하니까 지대는 높아져요. B토지는 지대는 낮아지죠. 수송비가 많아지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결국 이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낸다는 거야. 지대 차이를 낸다. 이게 Tnen의 입지교차 지대설 또는 위치 지대설 그래요. 위치 지대설. 이 숫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Tnen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위치.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수송비가 달라진다. 그럼 수송비가 저렴하면 지대는 높아진다. 이게 골자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만 더 해볼까요? 알론소하고 이제 마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알론소 그러면 좀 웃음이 나오는데 작년에 어떤 학원에 아주 열심히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30대 이제 중반이었는데 열심히 해서 점수도 잘 나와요. 모의고사도 잘 나오고 이렇게 OX 좀 잘도 풀어요. 근데 그분은 꼭 가서 카운터 와서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 죽는 소리. 내가 봐도 죽는 소리야. 뭐 민법도 어렵고 개론도 어렵고 막 죽는 소리.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별명이 앓는 소가 됐더군.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이름 압니까? 이름 잘 모른다고. 이름 모른다고. 대신에 이제 이거 그 있잖아. 그 방화동 살고 뭐 이렇게 말한다고. 거기 뭐 있잖아. 그 언니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별명이 잘 알아. 그래서 뭐라니까 그 알론소. 알른소 그러더라고. 알른소.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나요. 알른소. 자, 알론소 입찰지대설인데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나 하고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할 거 없어요. 요거. 나중에 다른 내용 한다고 이제. 근데 이제 일단 요것만. 오늘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세히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오늘 좀 이따가 요 지대이론 끝나고 내용 말고 이름이라도 대라고 하면 다 못 돼. 지대이론에서 나온 사람 이름 대라고 리카도 그 다음에 누구지? 알른소 이렇게 되겠지. 요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최대 이제 알론소 입찰지대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이제 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입찰이란 뭐예요? 경매에 참가한다. 경매에 참가한다가 입찰이에요. 그럼 이 토지를 요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요 1번지 토지를 이제 경매에 붙였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걸 3억을 제시한대. 지대로. 그럼 갑은 왜 3억을 제시했냐면 갑은 요 1번지 토지를 이용하면 자기 인건비 빼고 3억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억을 제시해도 자기 인건비는 버는 거라고. 그럼 갑이 인건비가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럼 갑은 인건비 포함해서 4억을 버는 거야. 4억.
그래서 자기 임금 빼고 3억을 덤으로 더 번 거라고. 그럼 3억을 지대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1억은 번 거잖아요. 의미하셨습니까? 그럼 갑이 3억을 제시했어요. 3억. 그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입찰할 때 써낼 때 최대로 나는 이 정도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입찰지대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경매에 참가해서 돈 써내요. 그럼 나는 최대 여기까지 들 수 있다.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3억 쓴다. 최대까지 3억이야. 최대가 3억. 그게 입찰지대라고 한다고. 그럼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이다? 최대 금액. 여기 최대 금액. 요 밑에 건 하지 말고.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갑은 이 1번 토지에 대해서 3억을 제시했어요. 근데 을은 여기다가 2억 8천을 써냈어요. 그 을 입장에서는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8천이야. 그러면 병은 2억 6천까지를 써냈어요. 2억 6천까지. 그러니까 병은 최대로 나는 2억 6천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되는 거예요. 그럼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의하면 이 토지 1번지 토지는 누가 이용해요? 갑이 이용하죠. 갑.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의하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OX? 오잖아요. O. 병이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갑이 3억을 제시했으니까 갑이 이용해야죠. 이제 입찰지대가 나오면 기본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이고 최대 금액이고 여기서 용의가 있는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라고 나와. 최소 금액. 그러면 틀린 말이야. 알론소 입찰지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금액.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이요? 최대 금액. 여기까지만. 자, 이제 지대 이론에서 마지막 준지대라고 나와. 준지대. 그럼 준지대 하기 전에 요 준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도 부동산처럼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준지대는 요 지대가 토지 사용료거든. 토지 사용료가 지대야. 그럼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토지 사용료가 아닌데 토지 사용료처럼 생겼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지대는 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대는 아닌데 근데 즉 지대 토지 사용료는 아닌데 성격이 토지 사용료 지대처럼 됐다고 해서 준지대 이렇게 부른 거야. 누가? 마샬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준지대 개념이 뭐냐? 자, 준지대가 나오면 이것만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일단 이제 1번하고 2번 보자고요. 자, 이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단기, 장기. 토지는 단기든 장기든 우리나라 토지량이 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토지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단기든 장기든 토지의 공급은 고정돼 있어요. 우리나라 토지량은 변하지 않잖아요? 고정돼 있어요. 그럼 토지 사용료를 뭐라고 불러요? 지대라고 하지. 지대가 토지 사용료지. 지가는 토지 가격이고. 자, 이제 기계기구가 있어요. 요 기계기구. 사람들이 만든 거. 토지는 못 만들지만 기계기구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요 기계 복사기. 복사기는 우리가 만들었죠. 자, 그럼 복사기에 단기, 장기. 우리 서울에 복사기 수요가 막 증가한다고 봐요. 그럼 복사기 수요가 증가하면 복사기 사용료가 높아지겠죠. 그럼 복사기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근데 장기가 되면 복사기 공급 증가. 근데 단기는 공급이 고정. 이게 단기란 소리예요. 단기. 자, 그러면 이 복사기 기계기구가 단기만 보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게 토지하고 비슷해요. 토지하고. 장기는 기계기구는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토지는 증가하지 않지만. 그럼 단기만 보면
토지하고 기계기구가 단기만 보면 성격이 똑같아요. 공급이 고정돼 있다는 거. 그래서 마샬이라는 사람이 요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들도 단기만 보면 공급이 고정돼 있으니까 토지하고 성격이 똑같네. 그러면 여기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지대라고 해버리면 그럼 토지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지대는 아니지만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해서 여기다 준자를 붙여준다고. 그래서 준지대라고 부른 거야. 이게 준지대 개념이야. 그러면 준지대란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료. 이걸 마샬이 준지대라고 부른 거라고, 마샬이. 그러면 장기가 되면 이 기계기구는 토지의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장기가 되면. 그러면 장기는 준지대란 말을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장기는 단기에서만 여기 기계기구가 토지의 성격을 갖는 거야. 이렇게 토지의 성격. 그래서 단기에서만 준지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발생하지 장기적으로는 준지대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낸다고 봐요.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올까 X일까? X예요. 영구적이란 말하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해요. 일시적. 단기적. 이게 준지대입니다. 탄력성보다 저는 제 생각에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생 말을 하지 마라. 지금 미쳐볼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출제했는가 볼까요? 1번, 2번 됐잖아요. 3번,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OX? O.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 도심에 가깝게 있으면 수송비가 전략되니까 지대가 높아진다. 5. 4번 입찰지대 내용을 안 배웠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만 찾으면 되죠.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역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 틀렸죠. 최대가 수가 아니라 최대. 틀렸어. 최대. 5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라고 정의했다. OX? X. 파레토 지대라고 안 했지. 뭐라고 했어요? 준지대. 파레토가 아니라 준지대. 준지대라겠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죠. 이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마지막 주제는 입지론입니다. 입지론. 필기노트는 46쪽부터고 오늘 공부한 내용 여기 지대 요 입지론은 기본서를 볼 때 내용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필기노트를 보고 그다음에 동영상 한번 더 듣지 그냥 기본서를 보지 말라고 지금은. 자, 기본서를 보려면 사이드에 기출지문 보고. 자, 입지론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가지가 있냐면 먼저 주거 입지가 있어요. 두 번째 농업 입지가 있습니다. 쓸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상업 입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업 입지가 있어요. 주거 입지, 주택은 어디에 있으면 좋습니까? 아파트는 어디에 있으면 좋습니까? 지하철역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돈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안 나옵니다. 농업 입지, 농사는 어디에 지으면 좋습니까? 안 나옵니다. 상업 입지, 상점에 관한 거, 공업 입지, 공장에 관한 거. 상업 입지가 거의 매년 나와요. 입지론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물론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상업 입지가 매년 나오고 공업 입지는 4년 내지 5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오죠. 작년에 공업 입지를 출제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동안 패턴으로 보면 올해는 공업 입지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입지는 매년 나오니까 상업 입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입지 내용이 복잡해요. 뭐 상점의 종류도 나오고 뭐 상권에 관한 이론도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한 세 사람 정도 공부하면 세 사람 정도. 네일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허프라는 사람이 있고 크리스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캔버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정도 공부를 하고 할 건데, 그럼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허프예요, 허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패턴을 보면 네일리하고 허프 두 사람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네일리라는 사람이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일리는 이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억할 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를 내는데 계산 문제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일리는 두 개 하시면 돼요. 이론 두 개, 계산 문제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요 흡입력이란 말과 요 상권행력 요 두 가지만 시험에 내요. 더 이상 낸 게 없어요. 네일리는 요 두 가지만 내고, 계산 문제는 4번 정도 나온다고. 이게 네일리 계산 문제가 4번 정도 나오는데 전부 다 숫자만 바꿔서 내요. 똑같은 형태로 숫자만 바꿔내죠. 그래서 자료를 주고 어떤 도시 흡입률을 구해보세요, 유인 인구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 문제를 거의 포기하신 분들도 보면 이런 말 하시더라고. 원이 나는 네일리는 풀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요건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계산 문제를 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은 패턴 보라고. 네일리는 이론적으로 2개, 계산 문제 2개. 자, 허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은 이 두 사람만 한번 해봐요. 자, 허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허프라는 사람도 이론적으로 기억할 게 몇 개 같아요? 여러 개? 3개네, 3개. 확률, 2번 요거 이렇게. 그다음에 계산 문제. 그럼 계산 문제는 시장 점유율을 구해보세요, 이용객수를 구해보세요, 추정 매출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요 3가지 이렇게. 그럼 아까 네일리는 계산적으로 이론 문제 2개, 계산 문제 2개. 허프는요, 이론적으로 3개 기억하고 계산 문제 3개 이렇게. 나중에 3월달, 4월달은 제가 요 계산 문제 합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 하다 보면 네일리와 허프가 똑같다는 거 알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일리의 계산 문제랑 허프의 계산 문제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2달 기다려봐. 2달 기다려보면 별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껴진다고. 허프가 계산 문제가 5번 나오는데 전부 다 숫자만 바꿔서 내요. 똑같은 형태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풀어보면 돼. 이 필기노트에 있는 것만 풀면 다 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네일리가 뭐라 했는가 보자고요. 네일리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일리는 글쎄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않고 이런 거 연구한 거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왜 연구인지 모르지만. 자, 네일리가 이거 연구한 거예요. 여기에 A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여기 B라는 도시가 있어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럼 도시의 크기는 인구수로 나타나요. 인구수. 그럼 A 도시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 B 도시 인구가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그럼 A 도시가 B 도시보다 20배 커. 20배.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이제 소비자들이 있어요. 소비자 A, B, C, D 소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뭐 이렇게. 그러면 네일리가 연구한 것은 이거야. 요 A 도시가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는가. 그 끌어들인다를 인력이라고 그래요. 끌인 힘력자. 끌어들인 힘. 그것을 흡입력이라고 그래요. 흡입력. 그럼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는가. 그것을 인력, 흡입력. 거기에는 법칙이 있다는 소리예요. 법칙.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요 A 도시가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빨아들일 때 A 도시가 크면 클수록 주변 지역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힘이 클까 작을까? 크겠지. 크다고. 그래서 요 소매 인력 법칙이 무슨 말이냐면 A 도시가 주변 지역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의 법칙이 있다는 소리야. 그 끌어들이는 힘을 흡입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도시의 흡입력은 A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A 도시가 크면 클수록 빨아들이는 힘이 클까 작을까? 크겠죠.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요 A 도시가 1000만 명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겠죠. 서울. 그럼 서울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멀리 저기 전라남도 목포는 또 부산은 서울에서 목포 부산 목포가 가장 멀리 있잖아요. 그럼 거기 소비자는 끌어들이는 힘이 클까 작을까? 작겠죠.
그 멀리 있으면 끌어들이는 힘이 약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 반비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럼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요거 아까 분수식 봤잖아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 요 말이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네일리의 소멸 법칙,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그 도시가 주변 지역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힘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을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 수식을 알아야만이 요 계산 문제가 풀리는 거야. 요 수식을 가지고 계산 문제 푸는 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서울이고 여기 인구 20만이 천안이라고 해봐요. 천안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천안까지가 만약에 이걸 20km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가운데가 10km 지점이야. 10km. 그러니까 10km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서울하고 천안의 인구가 똑같게 봐요. 인구가 똑같으면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서울의 상권은 10km 지점까지, 천안의 상권도 10km 지점까지. 그럼 상권의 경계가 중간 지점 형성돼. 근데 서울이 천안에 비해서 지금 몇 배가 커요? 20배가 더 커요. 그러면 서울의 상권은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멀리까지. 그럼 서울의 상권이 이렇게 멀리 와요. 서울의 상권이. 근데 천안의 상권은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천안에서 서울 오다 보면 평택이 있고 수원이 있어요. 그럼 천안의 상권은 수원도 못 와요. 수원이 더 큰데? 그러니까 천안의 상권은 멀리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이 상권의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가운데 지점이면 상권의 경계는 서울에 가깝습니까? 천안에 가깝습니까? 천안.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천안에 가깝다 하면 안 되잖아요. 천안하고 서울 중에서 어디가 작은 도시입니까? 천안.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이 두 가지 마시면 돼요. 네일리의 소멸 법칙 나왔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요.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이걸 변형시켜 볼게요. 이걸 두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입니까? 아니면 중간지입니까? 중간지죠. 두 도시 크기가 똑같다면 중간지점. 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이런 다른 말로 중력 모형 그래요. 이걸 중력 모형. 자, 이렇게 부릅니다. 허프는 뭘 제시했냐면 이거요. 자,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이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여기에 A 쇼핑센터가 있어요. A 매장이 있어요. 그럼 이 소비자들이 A 매장에 몇 퍼센트가 쇼핑 가는가? 소비자들이 A 매장에 쇼핑 가는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가? 그걸 연구한 거야. 허프가.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 그런다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소비자가 지금 10만 명 있는데 근데 마트라고는 매장이라고는 A 매장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자들은 A 매장 가야 되잖아요. 그럼 A 매장에 갈 확률은요. 100%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A 매장이 있는데 B 매장이 하나 생겨요. B 매장이. 그러면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또 하나 또 생겨요. C 매장이. 그러면 C 매장이 생기면 A 매장 쇼핑할 확률은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A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은 경쟁 매장의 수가 결정하죠. 그럼 경쟁 매장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 매장에 쇼핑할 확률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죠. 그럼 봐봐요.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 갈 확률은 경쟁 매장의 수가 결정한다. OX? 자, 그다음에 이 매장이 지금 3개 있습니다. 경쟁 매장이. 근데 A 매장까지는 1km야. B 매장까지는 50km고 C 매장까지는 30km야. 그럼 어디로 가장 많이 갈까? A. 거리가 결정. 거리가. 그러니까 특정 매장까지 거리.
나는 A 매장 가고 싶어. 근데 A 매장은 100km야. 안 간다는 소리야. 자, 이제요. A 매장이 가까워요. A 매장 가까워죠. 이제 50km, 30km는 너무 했고, 여기 이제 5km고, 요거 3km라고 한번 해봐요. A 매장이 가장 가까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거리만 본다면 가장 많이 가는 매장이 어디입니까? A라고. 근데 A 매장이 면적은 소위 말해서 콧구멍만 해요. 여기에 1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근데 B하고 C는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B는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C는 2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A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가깝게 있다 하더라도 매장 면적이 적으면 진열된 상품이 적다고. 그럼 많이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그래서 면적이 A 매장이 쇼핑할 확률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고 봐요. A 매장이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C 매장은 없고, 두 개밖에 없고, A 매장의 면적은 3000제곱미터고, B 매장은 10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럼 A는 가깝고 면적도 넓고, 그럼 어디로 많이 갈까? A. 이렇게.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저 확률은 소비자가 A 매장, B 매장, C 매장, 특정 매장에 갈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다는 소리야. 그럼 뭘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 행태를 보이는가. 여러분이 소비자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리의 면적이 다른 매장이 있다면 거리는 똑같대. 여러분 집에서부터 다 1km 지점에 있어. 3개의 마트가. 근데 A 마트가 면적이 가장 넓어.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 A. 예? 가까운 지점에 있는 걸 가고 싶고 하고 면적이 넓은 거 가고 싶어 한다고. 그게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소비 형태라고. 이걸 분석을 통해서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는데 그 확률은 거수면으로 결정된다. 요거 외우면 돼. 거수면으로. 거수면.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2번. 여러분이 소비자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이렇게 2번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단독주택에 산다고 했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살면 상가 이용 많이 하겠죠. 제가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집에서 약 200m? 200m 안 되겠다. 한 150m 정도에 있는 좋은 마트 다녀요. 좋은 마트. 마트 이름이 좋은 마트야. 여기 다녀요. 근데 문제는 가까운데 150m밖에 안 되는데 근데 면적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없는 게 많아. 근데 실제로 요 좋은 마트에서 50m가 더 가면 그러면 큰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 굿모닝 마트라고. 요 마트라고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마트는 만약에 이게 면적이 10제곱미터다. 그럼 굿모닝 마트는 1000제곱미터이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좋은 마트 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마트를 가는 거야. 근데 요 굿모닝 마트가 없을 때. 근데 적당한 거리에 여기 150m보다 50m 가면 200m 지점에 큰 마트가 생긴 거야. 마트가. 이 좋은 마트를 저차원 중심지라고 그래. 여기 굿모닝 마트를 고차 중심지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심리는 그래도 좋은 마트 갈 겁니까? 굿모닝 마트 갈 겁니까? 굿모닝 마트를 간다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 지나칠 가능성보다 크다. 근데 이걸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소비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어도 인근의 저차한 중심지에서 동네 슈퍼에서 좋은 마트에서 구매 활동을 한다. OX, X 이렇게. 자, 공간 마찰 교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요 계산 문제 풀 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순환을 하지 않는다고. 자, 이게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이제 오늘 입지론에서 2개 해봤어요. 그럼 입지론 2개 했던 거 뭐 했습니까? 네일리의 소멸 법칙. 가장 중요한 것은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것만 하라니까요. 그것만.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허프란 사람은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를 바탕으로 특정 매장의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다. 그 확률은 뭘로 결정한다? 거수면. 거수면. 이렇게. 소비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대형 마트가 생기면 그것을 고자 중심이라고 그래. 대형 마트가 생기면 대형 마트로 간다는 거다. 됐습니까? 예, 그렇지. 여기 기본서는 이 부분은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지 말고 강의 노트를 내용을 보고 기본서는 뭐요? 기출 지문 정도로 본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정책론 가지고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